제가 기억을 잃은 척하기 시작한 건 큰 며느리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웃으며 집에 들어오던 그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72살 문선영 할머니의 작은 세탁소 앞. 40년 넘게 이웃의 옷을 다려왔던 그 손이 어느 날부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그냥 제 명의로 해두시면 편하세요. 장남 부부의 지나친 친절, 통장을 확인하겠다는 집요한 관심, 요양원 팜플렛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선영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기억을 잃은 척 하겠다고, 바보가 되는 척 하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멍청한 노인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과연 이 침묵의 연기는 어떤 진실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선영이 준비한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 주택가 골목 끝, 낡았지만 단정한 간판이 걸린 선영 세탁소. 이곳의 주인 문선영, 72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째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저녁 7시면 셔터를 내리는 규칙적인 삶. 손님들은 그녀를 마음씨 좋은 선영 씨라고 불렀고 가끔 떡을 돌리면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하며 인사했습니다. 선영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이재훈, 45세.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실적에 쫓기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수아, 42세. 전업주부로 살면서 명품 가방과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그녀는 항상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변화는 작은 틈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재훈과 수아가 선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 고급 과일 박스를 들고 온 그들은 지나치게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걱정돼서요. 수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선영은 차를 내오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날 이후 장남 부부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얼굴 자주 비추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혹시 통장 정리는 하고 계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세탁소 건물, 재산세 내는 거 복잡하시죠? 제 명의로 옮겨두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저희가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그래야 하잖아요. 미리 후견인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선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차를 마셨습니다. 표정은 흐렸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뭘 노리는 거지? 결정적 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수아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인쇄된 법률 용어들. 선영은 돋보기를 찾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냥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어머니 재산 지키려면 자식 명의로 옮겨두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 좋대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재훈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알아본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다음에 하자. 눈이 침침해서 선영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그들이 떠난 뒤 선영은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그 안에 적힌 재산 포괄 위임, 명예 이전 동의, 후견인 지정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적어온 세탁소 장부, 통장 사본들, 남편이 남긴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늙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음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보인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는 척하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래야 진짜 얼굴이 보일 테니까. 다음 날부터 선영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손님 이름을 가끔 틀리고 거스름 돈을 헷갈려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단골 손님들은 선영 씨, 요즘 좀 그러시네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선영은 그저 나이 먹으니 그렇지 뭐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저번에 가져온 서류. 그게 뭐였더라? 자꾸 잊어버리네. 수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동시에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내일 바로 갈게요. 선영은 전화를 끊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선영은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게 나이 탓인지 아니면. 의사는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날짜 맞히기, 단어 외우기, 그림 그리기. 선영은 일부러 몇 가지를 틀렸습니다. 너무 티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경미한인지 기능 저하가 보이긴 합니다. 나이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서 지켜보시죠. 진단서에는 초기 기억력 저하 소견이라고 적혔습니다. 선영은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일부러 놓아뒀습니다. 이틀 뒤 예상대로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탁자 위 진단서를 단번에 포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병원 갔다 왔어.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수아는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요. 어머니, 이거 심각한데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어, 의사가.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빨리 큰 병원 가보셔야 해요. 수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그 걱정 뒤에 숨은 계산을요.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수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슬며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세탁소 단골들이 선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민과 동정, 그리고 조심스러움. 누군가는 선영 씨, 약은 잘 드세요? 하고 물었고, 누군가는 뒤에서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네 하고 속삭였습니다. 재훈은 더 직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요양시설 팜플렛 여러 장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좋은 데예요. 저희가 알아봤어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밥도 잘 나오고, 난 여기가 좋아. 집이 제일 좋아.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불도 끄는 거 깜빡하시고, 가스도 안 잠그시잖아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눈빛으로 멀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심해지시는구나. 하지만 선영의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날짜와 숫자를 적었습니다. 통장 잔액, 세탁소 매출, 재훈 부부가 방문한 날짜, 그들이 한 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6월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훈이 은행 직원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서류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어머니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통장? 네.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공과금도 밀리고 세금도 안 내시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챙겨 나갔고 재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걱정 마시고. 하지만 선영은 그 서류의 사본을 몰래 챙겨뒀습니다. 재훈이 가져온 원본을 서명하기 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사진을 찍어둔 것입니다. 늙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기는 어려웠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선영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재훈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요양비, 관리비, 생활비 보조. 선영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게 맞나요? 네, 고객님. 법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이재훈님께서 처리하신 내역입니다. 고객님께서 동의하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내가 깜빡했네. 선영은 전화를 끊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되자 재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세탁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선영 명의의 건물이었지만 그녀가 서명한 위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세탁소 수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붕도 새고 보일러도 고장 났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대출 좀 받아서 고칠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금이 세탁소 수리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혼의 빚 갚기에 쓰일 거라는 것도요. 수아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집에 올 때마다 귀금속과 고가의 물건들을 슬쩍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 잠깐 빌려갈게요. 수리 맡기려고요. 그래. 그 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반지 사진과 구입 영수증을 챙겨뒀습니다. 8월 말 재훈과 수아는 요양시설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여기 정말 좋은 데예요. 저희가 매일 면회 올게요. 선영은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선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기록과 지난 몇 달간 모아둔 증거들. 게임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월 초 선영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좁은 방, 딱딱한 침대,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 선영이 40년 동안 일궈온 삶과는 너무나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재훈과 수아는 입소 당일에만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전화는 할게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시설 내 공중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재훈은 늘 지금 바빠요 하고 끊었습니다. 요양시설의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외부 전화는 하루 한 번, 1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했고 그마저도 보호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선영은 서서히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수아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시설 측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가끔 난폭해지시기도 하고 헛소리도 하시고 혹시 면회 오시는 분들한테 이상한 말씀하시면 믿지 마세요.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시설 직원들은 수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영이 무슨 말을 해도 할머니, 약 드셨어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선영의 말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선영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은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통장을 보시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내 돈인데
내가 보면 안 되니? 어머니,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괜히 복잡한 거 보시면 헷갈리시기만 해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작은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10월 15일 수아 통장 열람 거부. 그녀는 치매 노인처럼 행동했지만 머릿속은 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날짜를 확인하고 식사 시간을 기록하고 누가 방문했는지 적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였지만 밤에는 또렷한 증인이었습니다. 11월 중순, 선영은 세탁소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설의 한 직원이 무심코 흘린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 세탁소 단골이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아드님이 정리하신다던데.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혼자 지켜온 40년이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탁소. 세탁소가 어디 갔지? 직원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11월 18일 세탁소 폐업 확인. 40년의 역사 종료.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세탁소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수아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영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요양원 비용만 간신히 낼 수 있을 정도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이제 선영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면회는 2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오더라도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저 가볼게요. 잠깐만 나. 어머니, 저 바빠요. 다음에 와서 천천히 얘기해요. 선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12월이 되자 시설 생활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겨울 추위 때문에 산책도 제한되고 외부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영은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저분 많이 안 좋으시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손에는 여전히 그 노트가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적어온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금액, 증거.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를 맡은 젊은 직원이 선영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밑에 떨어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는 노트를 집어들고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선영이 적은 기록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날짜도 틀리지 않았고 숫자도 정확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도윤, 28세. 계약직 청소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도윤은 노트를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치매 아니시죠? 선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내가 첫 번째구나. 도윤은 문을 닫고 선영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을, 증거를, 그리고 복수를. 나는 잃은 척한 거야. 다 돌려받기 위해. 도윤은 선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5개월 동안 치매 노인인 척 연기하며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 72세 할머니가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는 믿기지 않았지만 노트 속 기록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법에 맡길 거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무슨 증거요? 성년후견인 신청. 저 사람들이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완전히 무능력자가 돼. 그때 모든 걸 드러낼 거야. 선영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재훈과 수아는 이미 법무사를 통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윤은 선영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 그는 선영에게서 자신의 아버지를 받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게요. 고맙구나.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저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그날부터 도윤은 선영의 눈과 귀가 됐습니다. 그는 퇴근 후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의 노트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해요. 녹취나 영상 같은 거요. 도윤은 선영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며느리 오시면 이걸 켜두세요. 대화 내용 녹음하는 거예요. 선영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12월 말, 수아가 시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세탁소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진 직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선영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내 통장은 돈이 얼마나 남았어? 수아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돈 다 떨어졌어요. 요양원 비용만 겨우 낼 정도예요. 세탁소는, 내 건물은, 그거요? 팔았어요. 어차피 어머니 관리도 못하시고 빚도 많았잖아요. 저희가 정리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수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뭘 허락해요? 치매 걸린 사람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계시면 돼요. 그럼 내 돈은 다 어디 갔어? 그거야 저희가 썼죠. 어머니 계시는데도
돈 들었고 저희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이제 쓸모도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라도 챙겨드리는 게 어디예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설날쯤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수아가 나간 뒤 선영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월 중순, 도유는 요양원 내부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시설 측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도윤이 할머니가 학대받고 있는 것 같다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CCTV에는 수아가 선영의 방에서 귀중품을 챙겨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낡은 시계, 모두 선영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영상을 복사해뒀습니다. 2월 초, 재훈은 법무사와 함께 시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선영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법적으로 제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법무사가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요. 선영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그 밑에는 정신감정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영은 정신감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받은 거야? 재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받으셨잖아요. 잊으셨어요? 선영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는 1월 15일. 하지만 그날 선영은 시설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재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이 나간 뒤 선영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그 서류 사진 찍어뒀지? 네, 할머니. 제 휴대폰에 다 있어요. 좋아.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야. 선영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의 도움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배정됐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을 직접 만나러 시설에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어? 성년후견인 심판 날짜가 잡히면 바로요. 법원에서 어르신을 직접 만날 겁니다. 그때 모든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일했어. 내 손으로 모은 거야. 그걸 쉽게 넘겨줄 순 없지. 3월 초 법원에서 심판 기일이 통보됐습니다. 3월 20일. 선영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노트를 읽으며 준비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재훈과 수아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재산 이제 다 우리 거야. 법적으로 확정됐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영이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었는지. 3월 15일, 선영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서 그냥 끝났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운 것뿐이에요. 5날 뒤면 모든 게 끝나. 할머니, 이기실 거예요. 꼭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아침, 선영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요양시설의 작은 방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를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입었던 허름한 옷 대신 도윤이 준비해준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그녀의 손놀림은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법원 차량이 시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재훈과 수아는 이미 법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복도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면 시원하게 소주 한잔 하자.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들을 지나쳐 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선영을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심판정에 들어서자 판사와 참여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청구인 이재훈 씨, 피청구인인 어머니 문선영 씨의 상태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재훈이 일어나 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저희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일상생활도 혼자 하기 어려우시고 재산 관리도 전혀 못하십니다. 판사가 제출된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정신감정서에는 중등도 인지장애로 나와 있네요. 이 감정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재훈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1월 15일에 전문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한 감정입니다. 그때 선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에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날짜에 요양시설에는 어떤 의사도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시설 방문 기록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판사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문선영 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판사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건 연기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훈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연기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영의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작성한 노트, 통장 이체 내역, 녹음 파일, CCTV 영상.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은 지난 6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치매인 척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재산을 횡령하는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재생되는 녹음 파일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뭘 허락해요? 치매 걸린 사람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야 저희가 썼죠. 솔직히 어머니 이제 쓸모도 없는데.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통장 내역을 살폈습니다. 여기 매달 300만 원씩 이체됐네요. 요양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 요양원 비용은 월 150만 원입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재훈의 변호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해외여행에 사용된 금액이 총 2,800만 원입니다. 수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저희 돈이에요. 판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돈이 당신 돈입니까? 피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돈 아닙니까?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세탁소 건물 매각도 문제가 있군요.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훈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명하셨습니다. 위임장도 있어요. 선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위임장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세탁소 수리를 위한 대출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매각에 동의하는 서류였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문선영 씨,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2025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뭐 하셨습니까? 흰죽과 반찬 3가지 먹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박준혁 판사님입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들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배석해 있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 소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방금 피청구인의 응답을 볼 때 중등도 인지장애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판단력과 기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항변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청구는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수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영의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를 사기, 횡령, 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관련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재훈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너희가 한 짓을 다 봤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구나. 법정을 나서는 선영의 걸음은 굳건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부축했고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아가 선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직원들이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햇빛이 쏟아지는 법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동결됐던 계좌를 정상화하고 부당하게 이체된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건물 매각도 사기에 의한 거래로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도윤과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72세에 그런 연기를 하시다니. 선영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 것을 되찾아가는 거야. 4월 초 선영은 요양시설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윤이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자유였지만 선영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수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일주일 뒤 선영의 집 앞에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선영은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 재훈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지만 선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선영은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그녀는 감정을 누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선영의 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선영이 외출한 사이 그녀는 집주인을 속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숨겨둔 노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트만 없애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야. 수아는 방을 뒤지며 서랍과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이미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도윤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수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포에서 분노로. 할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부모 재산 물려받으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물려받는 거랑 훔치는 건 달라. 훔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할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될 거였잖아요.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길 기다리지 못해서 미리 가져간 거지. 그것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말이야. 수아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좋아요. 할머니가 이기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곧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각오했던 일이니까.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훈과 수아는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하고 선영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죄목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피고인 문선영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량한 아들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치매 연기는 계획적인 사기 행각이며 이는 법원을 기망한 것입니다. 재훈의 새 변호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에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72세 노인, 치매 연기로 아들 부부 함정에 빠뜨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선영을 응원했지만 일부는 너무 지나치다. 그래도 자식인데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그 기사들을 읽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4월 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훈의 변호사는 선영이 의도적으로 가족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동안 치매를 연기하며 가족의 선의를 악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하지만 선영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선의라고 하셨습니까? 피해자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5천만 원을 인출하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것이 선의입니까? 검사도 선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적 성격이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재훈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해고됐고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법정 복도에서 선영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재훈아,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이 과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건 제가 아들이 아니었어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5월 중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재훈, 피고인 윤수아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재훈과 수아에 대한 맞고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선영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끝내야지. 제대로 끝내야 해. 6월의 어느 맑은 아침, 선영은 오래된 세탁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은 무효화됐고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한 이곳은 이제 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다리 밑판, 녹슨 세탁기, 오래된 손님 장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적었던 첫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1985년 3월 1일. 선영 세탁소 개업.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자.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선영은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어. 우리가 함께 만든 거 끝까지 지켰어요. 그날 오후 선영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세탁소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을 운영할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위치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팔고 싶어요. 일주일 뒤, 한 젊은 부부가 세탁소를 보러 왔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이 세탁업을 배우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 세탁소에 사연이 많으시겠어요. 40년이야.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지. 저희가 잘 이어갈게요.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요. 선영은 그들에게 건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탁소를 둘러본 뒤 문을 닫았습니다. 7월 초 선영은 매각 대금으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버 법률 지원 기금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노인들이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무국장을 맡았고 선영의 변호사도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상담 신청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많구나.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게 슬프네.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그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8월 어느 날 선영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재훈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읽어오신 것들, 그 무게를 이제야 느낍니다. 수아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어머니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 나타나고 싶습니다. 아들 재훈 올림. 선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9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기금 사무실에서 한 노인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이었는데 아들에게 집을 빼앗긴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바보였어요. 아들을 믿었는데 바보가 아니에요. 가족을 믿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지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저는 침묵했지만 기록했어요. 그게 저를 지켜준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선영은 도윤과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분 보셨죠?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내셨대요. 그래, 다행이야.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가족을 잃은 것. 선영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도윤아, 탈무드에 이런 말도 있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불의와 함께 사는 것보다 가볍다. 나는 내 정의를 지켰어. 그게 나를 살게 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배워요. 할머니한테.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선영은 기금 사무실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이 모여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문 선생님 덕분에 제 집 되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 도움을 나누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선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힘들었지만 떳떳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적었던 그 노트.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선영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침묵을 연기한 여자의 이야기. 이제 진실이 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세상을 적셨습니다. 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선영은 여전히 기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그는 훨씬 여위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일 돕고 싶어서 왔어요. 청소라도 심부름이라도. 선영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창고 정리부터 해라. 무거운 상자들이 많아.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윤이 선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 용서는 약자의 것이 아니라 강자의 특권이다. 나는 이제 강해졌어. 그러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에 쏟아지는 봄 햇살 속에서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을 연기했던 여자는 이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 문선영 할머니는 치매를 연기하며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서
침묵 속에 진실을 기록하며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지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선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